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죠?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유통정보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통정보는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를 갖다가 1회 다 풀었는데요. 마지막 과목에 있는 내용이고, 자, 76번부터 여러분 시작하고요. 물론 페이지는 75페이지네요.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71번부터 문제를 보시면 따로 제가 문제를 쓰지 않을 것이에요. 문제 71번. 부터 한번 보시는데, 자, 71번에 정보의 개념과 정보의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정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란 말하고 정보와 사회. 자, 정보라는 말과 정보와 사회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정보의 개념과 정보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1번에 정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인포메이션. 미래의 불확실을 감수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하는 데 사용되도록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로 처리되는 것이며 인간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그 방향을 정하도록 도와준다. 자, 이미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정보라는 개념은 왜 정보가 필요하죠? 정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의사결정 결과 정보가 어떤 평가가 드느냐. 쓰레기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은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훌륭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맞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의 정보의 특성이죠. 정보의 특성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의 무슨 성? 적시성이 나와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적시성과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관련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시성이라는 건 뭐? 정보는 필요할 때 제공을 해야 된다. 관련성은 뭐? 정보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협의 정보라든가 광의 정보란 말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정보를 너무 넓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좁게 보더라도 모든 지구상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보를 갖다가 내가 좁게 보더라도 좁게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나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 내가 의사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만 나에 대한 정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내용도 전혀 틀린 내용이 아니죠. 4번에 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무슨 말입니까? 필요한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말은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이 초과하는 경우는 정보의 과부하가 일어나 오히려 반응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은 지금 71번의 지문 내용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정보가 입력돼요. 입력량이 있으면은 그 정보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반응률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즉 입력이 많이 된다 해서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수준까지가 가장 최고예요. 여기 수준. 그래 이 정도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사람은요 많이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 갖다가 자꾸 받아들인다 해서 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헬렐레 웃어버려요. 정보가 들어오면 이제 처리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런 것은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준다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보가 입력이 많이 되면은 오히려 반응률은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감소를.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5번은 맞는 행위죠. 자, 문제 71번 봤으니까 72번 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 72번을 보시면요. 의사결정이란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안 중에서 가장 유리하고 실행 가능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의식적인 과정이 바로 뭐다? 의사결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같지만은 여기는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71번이고 이 72번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에 대한 순수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살아 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맞아요. 따라서 반사적인 반응이나 무의식적인 행동 역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무의식적인 것은 습관이고 반응 행동이라고 합니다. 반응 행동. 반응 행동이라 하지 절대 의사결정이라고 하진 않아요. 자, 문제 73번을 보도록 합니다. 73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모두 맞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메시지가 정확하게 읽혀졌는지 바코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읽혀졌는지 읽혀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검증을 하는 것이 검증. 그래서 바코드에서 검증을 하는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검증 코드. 그게 뭐냐 이거죠. 맨 마지막에는 코드 체계. 뭐죠? 바로 CD. 체크 디짓을 말해요. 그래서 체크 디짓. 1번에 나오는 퀵존, 2번에 스타트 스톱 캐릭터, 3번에 체크 디짓, 4번에 심벌러지, 5번에 인터프리테이션 라인. 위아래를 말했죠. 바코드의 위아래를 인터프리테이션 라인. 자, 문제 74번을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CAO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른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CAO입니다. CAO. 자, 컴퓨터 어시스티드 오더링이에요. 이거와 흡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EOS가 있죠. 동일하지는 않아요. 흡사하다고 그랬어요. EOS가 뭐죠? 일렉트로닉 오더링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전자주문 시스템이에요. 자동 주문 시스템. 이 두 가지는 자동으로 한다. 주문을 갖다가 전자적으로 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CAO에 대한 설명 가장 올바른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CAO 동그라미 1번에 실제 재고가 소매 점포에 설정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충 주문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CAO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어떤 특정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자동으로 주문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 주문. 그래서 CAO는 자동 주문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거기 나와 있는 1번을 갖다가 올바른 것은 1번인데 2번, 3번, 4번 이런 5번 같은 경우는 CAO의 특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설명 자체가 틀린 것이고 그래서 73번, 4번 받고 75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 75번 보시면요. 자, 유통정보를 위한 기업 내부 데이터 활동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일반적인 데이터입니다. 내부냐 위부냐예요. 내부냐 과연 위부 데이터냐 이 기준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어떤 의미로 봤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산자적인 개념, 자, 도매상적인 개념, 소매상으로 와가지고 최종 소비자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이 흐름을 봤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산자적인 개념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조달한다 이거죠. 조달. 그런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요. 생산. 만드는 것을 판매합니다. 판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의 회사 조달부터 생산까지는 하나의 회사 어디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간혹 내부 물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조달과 생산 판매는 모두 내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 이외에는 외부적인 데이터죠. 자, 고객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객은 밖에 있습니다. 밖에.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데이터는 밖에 있으니까 외부 데이터죠. 근데 그 고객을 어떻게 안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하느냐. 이건 뭡니까? 고객에 대한 서비스 데이터는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당연히 회사 안에서 하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가 드는 것이에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내부냐 외부냐가 중요한 것이고 일단 동그라미 1번의 조달 물류.
조달, 여기 나왔네요. 내부겠죠. 2번에 생산 내부겠죠. 그 다음에 4번에 고객 서비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판매 분류, 판매. 다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이 모두 내부 데이터죠. 경쟁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회사와 경쟁자가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당연히 밖에 있죠. 안에는 회사 경쟁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자 관련 데이터는 외부 데이터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로 봐서 75번까지 봤고요. 자, 문제 7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문제 76번. 76번을 보시면요. 글로벌 스탠다드 1 국제표준 바코드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글로벌 스탠다드 GS1입니다. GS1이고 GS1은 글로벌 스탠다드 1이에요. 2003년, 4년, 5년 그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뭘 쓰고 있습니까? EAN, KAN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시험에서 나오더라도 그냥 그런 것이 같은 거라고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에 GS1 코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GS1 8, 13, 14, 128 코드 등이 있으면 GS1, 13이 국제 표준형 코드이다. 그래서 바코드에 모두 GS1, 13. 이 GS1, 13이 뭐예요?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바코드를 한번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는 880으로 시작되니까 하나, 둘, 세 자리가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4자리, 5자리, 6자리, 7자리, 8자리, 9자리, 10자리, 11, 12, 13자리가 바로 뭐라고? 우리가 바로 73번에서 봤던 검증 코드인 체크 디짓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검증 코드하고 여기 체크 디짓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검증이라는 것은 맨 뒤에서 하는 것이에요. 맨 앞에서 검증할 수 없죠. 그래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갖다가 앞에 과정에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맨 뒤에 과정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체크 디짓 이게 바로 검증 코드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보신다면은 일단 동그라미 1번은 그런 의미, 2번 GS1 코드는 북미, 미국, 캐나다 지역 위 지역에서 사용하는 포스 시스템 코드로서 UPC 코드와 유사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위 레벨 코드이다. 자, 기본적으로 GS1 코드는요. 어디서부터 바코드가 시작되면 UPC. 자, 북미 지역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게 EAN 시스템을 따랐죠. 그래서 UPC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EAN 유러피안 아티클 넘버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이걸 KAN인데 KAN 우리나라도 이걸 따른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GS1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GS1을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틀린 건 아니고 3번도 역시 맞는 내용이고 4번에 GS1 8은 자, GS1 8 이건 13이잖아요. 13이라는 것은 13자리 숫자가 쓰여 있다는 것이고 8이라는 것은 몇 자리? 8자리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코드, 제조업자 코드, 상품 품목 코드, 검증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GS1 8 같은 경우는 국가 코드 3자리와 제조업자 코드 3자리, 상품 품목 코드 1자리, 그 다음 검증 코드 1자리로 아예 단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시면 GS1 8은 국가 번호 3문자, 제조업자 번호 1문자 아니에요. 제조업자 문자 3문자. 그 다음 상품 번호 하나 이렇게 했는데 4번이 틀렸네요. 5번 내용도 맞습니다. 대한민국 880으로 시작되고 세계 어느 나라에 수출되더라도 우리나라 상품을 식별한다. 그러나 국가 식별 코드가 원산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자, 880이 붙었다고 해서 뭐가 아니라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도 880이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880이 붙었다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한 무치한 무식이죠. 그런 것은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76번 맞고 77번. 자, 77번 보시면요. 비밀키와 공개키 암호화 기술 간의 상대적 차이점을 있다. 그 비밀키와 공개키가 있어요. 자, 비밀키가 있고 공개키를 갖다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관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그 1번, 2번, 3번, 4번인데 자, 여기 비밀키는 기본적으로 DS죠. DS. 여기는 RSA예요. 이거는 RSA는 사람 이름. 자, 라베스트, 샤미르, 아델만의 약자인 RSA를 딴 것이고 이건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를 말합니다.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갖다가 사람 이름을 말한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1번, 가번부터 보시면 암호화 속도가 빠른 것이 비밀키죠. 공개키는 암호화 속도가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왜? 공개돼서 그런 것이에요. 공개돼서. 그 다음에 안전성을 위해서 키를 자주 바뀌는 것은 비밀키고요. 상대로 키 변화 빈도가 적은 것은 공개키입니다. 자, 네트워크 사용자 증가에 따라서 관리하는 개수가 증가한 게 비밀키고 네트워크 사용자가 증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키 개수가 적다. 이거 공개키 암호화 기술이고요. 자, 안전한 키 분배가 용이하다. 안전한 키 분배가 용이한 것은 RSA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전한 측은 이쪽이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한 측면을 갖다 따지는 게 이쪽이고, 그 다음에 키 분배가 어렵다. 그래서 안전한 키 분배가 용이하다는 것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키 분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쪽이라는 거. 반대로 설명됐어요. 반대로 설명됐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마번에 이제 DES하고 RSA는 이런 내용이 같고요. 자, 그래서 77번에 맞고 이제 78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문제 78번. 문제 78번은 이 비즈니스 유통산업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기본적으로 이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 시대에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1번 유통업의 기본 개념이 상품 유통 위주에서 정보 유통 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품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정보적인 유통도 중요한 것이고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번에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소비자 대상이 특화된 소비자에서 불특정 다수로 전환한다. 아니죠. 불특정한 소비자에서 특정한 소비자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다 알고 거기에서 맞춤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 시대의 특징이에요. 3번에서 시장 지배 체제가 제조업체 위주에서 유통업체 위주로 전환되고 있고 4번의 경영관리 핵심이 개별 기업 관리 중심에서 통합 공급진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5번에 유통산업 진부가 기존보다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79번 바로 뭘 묻고 있습니까? 크로스 토킹입니다. 문제 79번은 크로스 토킹인데 이 크로스 토킹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재고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재고를 보관하면 뭐가 되니까? 재고를 보관하면 뭐가 들어가니까? 재고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손실을 없애려면은 재고를 보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재고를 보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고를 보관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을 없애려면 재고 보관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도킹이에요. 도킹이란 것은 잠깐만 딛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어떤 물건이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물류센터에다가 물건을 보관하지 말고 잠시만 거기에서 있다 가는 것이에요. 있다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있을 때 물건을 어떻게 조정을 하는 수단이에요. 조정. 크로스토킹은 조정을 한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79번에서 보시면은 1번의 상품을 소비자 수요에 기초하여 유통 소매점으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죠. 이런 것은 뭐 CRP 같은 경우를 보통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통 공급망의 거래업체들 간에 서로 협력하는 업무 간에. 그 다음에 CPFR 이런 것은 그 다음 3번의 정보 시스템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활용등을 분석하여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모형 아니에요. 4번에 마이클 포터는 5가지 유발 요인을 말했었죠.
4번에 거래업체 간 상호 합의된 전자물 EDI를 말하고 있고요. 5번이 창고나 물류센터에 입고된 물품을 보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매 점포에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 바로 5번의 내용이 가장 전형적인 크로스 도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크로스 도킹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뭐하고 흡사했죠? 이 크로스 도킹하고 거의 흡사한 게 바로 뭐였어요? JIT였어요. JIT가 뭡니까? Just in time, 적기 공급 시스템이에요. 재고를 적기에 공급하지 말자. 적기에 공급하자. 뭐 하지 말고 보관하지 말고 재고를 보관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적기 공급 시스템. 바로 크로스 도킹과 흡사한 전략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 자, 문제 79번 했으니까 이제 80번을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CPFR 나왔어요. CPFR 나왔어요. 이거는 C,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Refreshment. 자, 협업 설계, 예측 및 보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럼 협업 설계, 협업을 하자 이거예요. 협업,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예측 및 보충. 자, 이런 개념이 바로 CPFR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1번에 공급자 입장에서 긴급 주문 충족 횟수는 늘어나고 매출이 증대된다는 이점이 있다. 맞는 얘기죠. 2번에 공급사슬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급자와 구매자가 협동해서 계획 수립 및 수요 예측을 한다. 역시 맞는 얘기고, 3번에 구매자 입장에서 재고 품절로 인한 판매기를 상실한 경우가 줄어든다. 자, 구매자 입장에서 재고 품절로 인한 판매기를 상실한 경우가 줄어든다 했는데, 여기서 협업 설계 예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하고는 3번하고는 재고 품절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죠. 왜? 이건 다른 거 없어요. 협업 설계를 해가지고 같이 서로 상대방이 설계해서 예측한 다음에 물건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품절이 발생한다, 판매기 상실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고요. 4번의 협업적 계획 수립, 역시 가장 전형적인 말이죠. 5번의 현금 흐름 개선, ROA가 뭐죠? Return on Asset, 즉 재고 자산 투자 수익률, 자산, Return on Asset, Asset이 자산의 영어 단어입니다. Return on은 되돌아온다는 뜻이니까 자산 수익률을 말하고 있어요. 향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역시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얘기고요. 자, 80번 봤으니까 81번 보도록 합니다. 자, 81번 보시면요. 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벤. 문제 81번 보시면 벤. 그래서 문제 81번 보시면은 벤은 데이터 통신 처리 업체를 매개로 해서 자금을 교환하고 통신회선이 정보 처리 기능을 결합하여 온라인으로 네트워크화 시스템입니다. 예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벤이 나왔습니다. 벤이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예요. 항상 벤은 뭐하고 같이 따라다니죠? 벤하고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EDI가 있죠. EDI는 뭡니까?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의 약자죠. 전자문서 교환을 말하고 Value Added Network. 자, 부가가치 통신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통신 처리 업체로 매개를 해가지고 자금을 교환하고 통신 회선의 정보 처리 기능을 결합하여 온라인으로 네트워크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에 벤 부가가치 통신망은 공중전기 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거나 또는 통신 사업자가 통신 회선을 직접 보유하는 회선의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축적, 처리, 가공, 변환하여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화상 등 정보를 갖다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갖다가 말한다. 벤의 가장 전형적인 뭡니까? 정의라고 말할 수 있죠. 이번에 단순한 정보 전송 기능상의 정보 축적이나 가공, 변환, 처리 등 부가가치 부여한 음성, 데이터 정보를 갖다 제공해주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집합. 3번에 벤을 이용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호스트 컴퓨팅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 4번에
배는 유통거래, 원격 교육, 원격 행정 업무, 원격 의료 서비스, 홈쇼핑, 홈뱅킹 등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전자통신사며 주로 통신망은 EDI 통신망을 이용한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이 배는요, 통신망이에요. 부가티 통신망. 그 통신망을 누가 EDI가 그 배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하나의 통신망이고 이 배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은 EDI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문제 81번 보셨고요. 문제 82번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82번 보시면은, 자, 전자결제 서비스와 거래 안전장치 내용으로 대응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자결제와 서비스와 거래 안전장치 내용. 1번의 전자결제 시스템은 결제선. 자, 전자결제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전자결제. 그 다음에 안전장치. 안전장치가 뭐겠어요? 이거는 에스크로를 말하겠죠. 에스크로 서비스. 전자결제 시스템은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수표, 전자자금 이체 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2번의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유통성, 양도 가능성, 범용성, 익명성, 현금의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3번의 SSL이 나와 있고 인터넷 프로토콜이 보안 면에서 기밀성을 유지 못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다는 거 맞는 얘기고요. 자, IC카드형 전자화폐와 IC카드형 전자화폐는 화폐가치 이전 가능성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을 나누고 개방형은 카드 상호. 자, 이미 전자화폐에서 말씀드렸죠. IC카드형과 뭐가 네트워크형이 있었어요. 네트워크형이 있었고 네트워크형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현금형이 있었어요. 현금형이 있었고 비자 캐시, 선불카드형이 있었고 선불카드, 현금형, 신용카드형, 전자수표형이 있었어요. 그 현금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했죠? 몬덱스 카드라고 했어요. 몬덱스. 이 몬덱스 카드가 뭐죠? 가치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양도가 가능하다. 유일하게 전자화폐 중에서 양도가 가능한 게 바로 이 몬덱스 카드예요. 그 이외에는 모두 폐쇄형이에요. 개방형은 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만 뭐다? 양도가 가능하고 가치 이전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폐쇄형이에요. 얘는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형이에요.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몬덱스 카드밖에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정답이 그래서 4번이죠. 5번에 전자상거래에서는 에스코트 서비스는 쇼핑몰 이런 것 같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문제 82번 봤으니까 83번 보도록 합니다. 83번 보시면요. 전자상거래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에스크로란 개념은 여러분께서 설명드렸죠. 판매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상 전자상거래상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무조건 하고 양 당사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과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그래서 물건을 서로 팔고 돈을 결제합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판매자는 물건을 주고 구매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판매자야, 너 물건 한번 나한테 먼저 보내봐.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보고 돈을 보낼게 라고 합니다. 그럼 판매자가 뭐라 할까요? 알았어, 내가 물건 보낼 테니까 돈 꼭 보내야 돼 라고 합니까?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돈을 먼저 보내봐. 내가 그러면 물건을 보낼게. 네가 물건 보내줬는데 돈도 안 보내면 어떡하니?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왜? 인터넷상에 거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얼굴을 보고 직접 거래하면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고 연령층도 알 수가 있고 성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알아서 판매하면 되겠지만은 모르는 인터넷상에서는 아무나 용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다 용감하죠.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매자가 믿지를 못하니까 누구? 제3자에게 돈을 맡겨놓는 것이에요. 돈을 갖다가.
그래, 내가 돈을 맡겨놓겠다. 그러니까 물건 보내라. 이 제3자가 바로 에스크로 사업자예요. 에스크로 사업자. 그래서 그 제3자는 아하, 판매자가 야, 돈 보냈어. 물건 보내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요. 기존이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게 5만 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다가 또 3만 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다 금액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금액에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원칙적으로 3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 결제 거래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서비스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하는데 지금은 금액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상에서는 에스크로 거래를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거래 조건이 다 달라져요. 왜? 물건을 실제 보고 사는 거래에서는 에스크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문제 83번 받고 84번 보도록 합니다. 84번. 자, 거기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죠. 이거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RFID입니다. RFID고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기본적으로 RFID는 뭡니까? 우리가 뭐하고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바코드 중에서 EPC 코드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EPC 코드가 바로 RFID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EPC 코드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동 중에도 인식이 가능하나 다수의 태그를 동시에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RFID는요. 기본적으로 RFID 칩이 붙어있는 수백만 개 또는 수백 개, 수천 개, 수십 개의 상품을 갖다가 물론 수백만 개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수십 개의 상품을 갖다가 일시에 읽어버립니다. 즉 내가 카트에다가 우리가 카트 매장에서 물건을 한번 산다고 예상을 해보세요. 그럼 물건을 갖다 모두 카트에다가 실어가지고 계산대에다가 다 카트에 있는 거 다시 꺼내 놓잖아요. 하나씩 꺼내놔요. 근데 RFID가 딱 붙어 있으면은 계산해서 꺼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모두 RFID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RFID 기기 있는 시스템을 통과하면 동시에 얼마로? 25만 4,850원이라는 이 금액이 딱 찍힙니다. 그럼 계속 가면 돼요. 어디까지? 지하 주차장까지 가가지고 내 차에 싣고 집으로 오면 됩니다. 물론 대금 결제는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아마존 고 같은 경우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실제로 물건을 가져가면 그냥 내가 가져가면 자동차로 계산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마존 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판매대나 계산대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물건 가져가면 바로 거기서 지식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무인 판매기인데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거기에 단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장점만 부각시켜가지고 단점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RFID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동 중에도 인식이 가능한 다수 태그를 동시에 인식하는 불가능한데 일주에 수백 개의 데이터를 읽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식 가능해요. 뭐 이 RFID는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카드에다가 찍는 것도 RFID 카드에 있는 칩이 인식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가용을 타고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간다. 그럼 여러분 아파트 단지 차단기가 올라가는 것도 이 RFID고 여러분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것도 바로 RFID의 특징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태그는 원하는 시스템이나 환경에 맞게 쉽게 설계 제작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간편한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 유지비 들어가요. 3번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인식 가능한 데이터 처리량 바꾸돼서 탕제로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에 인식 가능한 데이터 처리량이 바꾸되는데 직접 접촉하지 않아 데이터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여기 기본적으로 인식은 해줘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인식이 안 되겠죠. 그 다음 4번에 RFID 단순한 객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식수단으로서 UV 커트 사유 가장 선도적으로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 그래서 상대로 많이 있다는 거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요. 4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5번도 맞고요. 그래 1번이 틀린 것이에요. 그거 아까 제가 뭘 설명해서 유지비가 들지 않는데
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태그는 원하는 시스템이나 환경에 맞게 설계 제재 가능하고 유지 보수 간편하면 유지비가 들지 않는데 이미 한 번 이게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기기를 갖다가 다시 들어가는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계를 설치하는 돈은 들어가요. 기계를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는 돈은 들어가고 2번, 3번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인식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인식 가능한 데이터처럼 바꾸는 상대로 많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4번의 RFID는 단순히 객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식 수단으로서 유비코드 가장 동그라미 4번 아까 읽었던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에 RFID 태그는 읽기 전용 태그와 한 번만 입력이 가능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태그 그리고 수에 걸쳐서 데이터 입력과 변경이 가능한 태그. 자, 기본적으로 RFID는요 뭐가 가능하다고 그러죠? 재사용이 가능해요. 이거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바코드하고 비교해야 돼요.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바로 뭐가 수정하고 수정과 뭐가 갱신이라는 수정과 갱신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돼요. 수정과 갱신. 그래서 바코드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뭐가 안 된다? 바코드는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 수정과 갱신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코드는. 자, 그런 식으로 알았으면 되고 84번 받고 85번 보도록 합니다. 문제 85번을 보시면요. 유통정보를 위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는 기업이 주관하고 있는 업무로서 쭉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말씀드리고요. 아까 잠깐 본 것 같은데 내부라는 개념, 내부 어디서 봤냐면은 75번에서 봤어요. 75번. 내부와 그 다음에 외부라는 개념, 외부. 75번은 어디냐면은 아까 잠깐 봤던 여기였어요. 75번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75번은 요거를 갖다가 봤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부란 개념하고 외부란 개념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85번도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유사한 내용. 그래서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내부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럼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고르면 되는 것이에요. 자, 조달물류 내부라고 그랬죠? 75번에서 봤던 거 조달물류 내부. 상품 생산 관련 데이터 내부라고 그랬죠? 판매 물류 내부라고 했죠? 고객 서비스 관련 데이터 내부예요. 그러니까 3번의 기술 표준은 외부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문제 86번으로 넘어갑니다. 86번. 문제 86번을 보시면요. ECR, 자, Efficient Consumer Response의 약자예요. 효율적 고객 반응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ECR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옳은 것은 자, 1번에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의 의류업종 아니에요. 미국의 의류업종에 산 건 뭡니까? QR의 내용이었죠. 이건 식품산업에서 한 것이에요. 식품산업. 그래서 ECR은 식품산업의 SCM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죠. 2번에 생산자 사이에서 걸쳐있는 유통 경로상의 제약 조건 및 재고를 줄임으로써 제품 공급체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자, 제품 생산자 사이에 걸쳐있는 유통 경로상의 제약 조건을 재고를 줄임으로써 제품 공급체인의 효율성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왜 이걸 도입하겠습니까? 전혀 이 식품 산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는 생산자와 사이에 걸쳐있는 유통 경로상 제약 조건을 재고를 갖다 줄임으로써 제품 공급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입된다. 근데 유통 경로상의 제약 조건을 갖다가 줄임으로써 제품 공급체의 효율성, 이거 식품 산업이에요. 제품 제조업체 내용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번에 유통업체의 문제점 중 하나인 전방 구매로 인한 공급 사슬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서 도입되었다. 자, 4번에 ECR의 도입 효과가 알려지면서 JIT와 QR 등의 공급 사슬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자, ECR은요, 기본적으로 JIT하고 QR은요,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QR은 어떤 거? SCM의 의류산업에 있어요. JIT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재고를 갖다가 줄이다는 거. 그러니까 그 JIT는 뭐하고 크로스 도킹, 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여기 설명은 이거예요. JIT가. 크로스끈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서비스 산업의 공급 사슬 관리를 위한 모형으로 성과 향상을 위해서 카테고리 관리, 활동 기반 원가 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가장 옳은 것은 유통업체 문제점 중 하나인 전방 구매로 인한 공급 사슬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식품 산업의 SCM으로 도입된 게 바로 이 CR이다. 자, 86 맞고요. 문제 87번 한번 보시면 문제 87번은 보면 차량 선박 항공에 장착된 GPS 수신과 그 밖에 위치 센서 정보를 갖다 통해서 이동차의 현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온다. 자, GPS라는 개념이 나와요. GPS. 그다음 위치 그 밖에 위치 센서 정보를 통해서 이동차의 현 위치를 갖다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운행자와 중앙 관제소에 알려줘 이동차 위치를 갖다가 파악하고 차량의 취적 배치 이런 것을 하는 게 뭐냐? 이런 거 뭡니까? AVLS라고 하죠. AVLS. 자, A는 뭡니까? 오토매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비클. 그 다음에 로케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오토매틱 비클 로케이션 시스템. 그 자동차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가? 그걸 갖다가 알려주는 게 바로 AVLS입니다. 자, TRS는 뭡니까? 유일하게 신호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송신자와 수신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TRS고, ITS는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이죠. 지능형. 자, 어디에 차가 많이 막히느냐, 차가 막히지 않느냐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그 다음에 4번에 바로 AVLS 나와 있고요. 5번에 GIS. 자,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뭐? 바로 트랜스포테이션, 이동을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S는 지리정보 시스템, GPS는 위성 항법 장치 시스템. 자,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AVLS를 말하고 있어요. AVLS. 자, 1번 같은 건 TRS, Tracked Radio System. 이건 주파수를 이용한 것이고 GPS를 이용하지 않아요. 자, 문제 88번을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유통정보가 갖춰야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유통정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유통정보의 특성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특성은 모두 9개가 있었죠.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보의 적시성, 그 다음에 정보의 정확성, 그 다음에 정보의 통합성, 정보의 완전성, 정보의 관련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의 적시성은 뭡니까? 정보는 필요할 때 적시에 제공되는 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동그라미 2번의 정보의 정확성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만큼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라. 3번의 정보의 통합성은 산재한 정보보다 통합된 정보가 오히려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정보의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정보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만큼의 완전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관련성은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꾸 의사결정을 말합니까? 정보는 뭐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몇 번 했습니까? 71번 맨 저쪽에 있는 거. 71번 맨 저쪽에 있는 거 보면 의사결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좀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정보의 관련성이라는 것은 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습득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여야 한다. 이건 정보의 정확성이죠. 관련성이 아니라 관련성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89번 한번 보시다. 89번. 다음 이 비즈니스 발전 단계의 정보 기술 응용력과 기업 간 또는 기업과 고객 간 파트너십 차원에서 살펴볼 때 가장 올바르게 나가는 것은 뭐냐? 자, 이 비즈니스 발전 단계입니다. 발전 단계. 그래서 발전 단계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고, 그 발전 단계를 가번, 나번, 다번, 라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시면은요, 가번의 고객과의 단방향성 커뮤니케이션. 어쨌든 간에 고객과의 단방향성은 아직은 미숙할 때니까 처음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쌍방향성인데 약간 미숙하니까 이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뭡니까? 이 마켓플레이스 활성화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마켓플레이스 어쨌든 가번 다음에 나번이 나오겠죠. 무조건 하고 나번이 가번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번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한번 한다고 보고, 다번 제품 및 서비스 강화. 자, 이 마켓플레이스를 활성화시키면 제품 및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그럼 가나 다 순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뭐 어쨌든 여기 나번이겠죠. 어쨌든 나번. 자, 가번과 나번, 다번, 나번 이런 식으로 계산이 성립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기업과 고객 간 파트너십 차원에서 살펴볼 때 가장 올바르게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간단해요.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갖다가 순서대로 고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번과 나번, 다번, 나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 90번 한번 살펴보십니다. 90번. 전자상거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1번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물류 공급체가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를 갖다 지금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것이고, 이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1번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물류 공급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면 좋죠. 안 되면 안 좋은 것이에요. 당연히 이건 기본이고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2번에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상품의 품질 보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당연히 2번 같이 되면 좋겠죠. 안 되면 안 좋은 것이고, 3번에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개별 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3번 같은 것이죠. 다양한 상품 개발과 개별 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가치가 더 높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조세 및 관세의 변화로 정보 수입에 영향을 주고 통화 및 지불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역시 이것도 맞고요. 5번에 다양한 기업에 자유로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독점 체제.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 나오는 독점이란 말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독점은 뭡니까? 하나의 기업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점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게 뭡니까? 전기잖아요. 전기. 한국전력에서 무조건 하고 전기를 갖다 공급하는데, 그거는 국가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독점을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 이외에는 대부분은 뭡니까? 경쟁이죠. 물론 경쟁이란 그 의미가 완전 경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사회에서는 불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독점 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독점 체제 구축이 절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90번에 나와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까지 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 1위가 모두 끝났어요. 1위 같은 경우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몇 점 정도 나와가지고 내가 정확하냐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서를 완전히 이해하셨다면 75점 정도. 그래서 75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가 가장 여러분들이 득점하고 연결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2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